뇌를 쓰고자 하면 쓸 수 있는데 뭐 뒷방 늙은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사람의 뇌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계속 성장 발달한다는 것들이 자꾸 증거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나이 먹고 성장, 발달하는 사람과 정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바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들 중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애지간히 먹으면 사실 뭐 나이 들어서 뭐가 변하겠느냐 사실 그리고 노력할 의지도 별로 없어지는데 그 연구에서 한 75세 이후까지 살았던 분들 중에 그전에는 그렇게 성숙된 모습이 아니었는데 의외로 그 나이가 많이 들면서 굉장히 성숙된 흔히 이제 우리가 방어기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쓰지 않던 그런 좋은 굉장히 훌륭하고 성숙된 방어기제들을 쓰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많이 연구하게 됐죠.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정체되거나 혹은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뇌가 어릴 때는 이제 뇌가 계속 발육을 하고 또 세포 분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뇌는 그동안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사람의 뇌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계속 성장 발달한다는 것들이 자꾸 증거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왜냐면 몰랐으니까 지금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도 과거에보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셨던 송혜 선생님 계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그렇죠. 그분이 실제로 그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신 61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나이를 우리로 잡수시고 말하면 그렇게 지난 나이잖아요. 예. 그럼 대개는 되게 은퇴하는 나이인데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셨으니까 4년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게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6월에 돌아가셨는데 5월까지 녹화를 하셨던가 그렇더라고요. 22년도. 하여튼 제가 그분한테 감동을 받은 건 61세에 새로운 업종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30년 이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쉬프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 뇌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몸으로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나 분위기라든가 어떤 진행 같은 걸 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뇌 기능 자체가 계속 거기에 맞게 발전하고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이 먹으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이 이제 60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죽을 때만 기다려야지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을 굉장히 정체된 상황에 놓이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뇌가 정체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반대로 그분들이 뇌를 쓰고자 하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뒷방 늙은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젊은 뇌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기존의 통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노력으로 우리가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지 지금 정체된 상황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시프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노력으로 또 훈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유머라든가 또 공감 능력이라든가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있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긍정 심리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시프트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큰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유머도 우리가 시프트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사람이 좀 이렇게 타고난 끼가 있어야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뭐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꼭 뭐 개그맨이 되려고 이 유머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이 생활 자체가 즐거운 게 우리한테 생리학적으로도 우리 엔돌핀도 많이 나오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웃을 때마다 이제 그 엔돌핀도 나오고 또 성장 호르몬도 나이가 들어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뭐 그런 유머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책방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유머책 같은 거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유머 섹션에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책들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나는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진짜 한두 개 골라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 상대방도 좋고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타고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훈련으로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린 자폐인도 있거든요, 사실은. 유머로스한 자폐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자폐인이 유머러스한 걸 타고난 건 아니고 유머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지금 아마 현존하는 자폐인 중에 가장 기능이 뛰어난 분인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 이제 템플 그란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존하신 분이고 지금 현역 교수인데 이제 그분 강의를 가서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한 60분이나 뭐 70분짜리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진짜 막 손으로 쥐었다 폈다 다 막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는데 우는 거는 좀 이해가 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지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그분 이제 강연할 때 한번 가서 참석도 하고 그래 봤는데 굉장히 진짜 적재적소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멘트를 날리고 이제 끝나고 근데 만나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건 어떤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폐인의 특징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만나서 보면 전혀 얼굴 표정은 변화가 없고요. 눈도 잘 맞추지 않고.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또 자폐인 중에 이렇게 유머를 많이 구사할 수 있는 분하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굉장한 연습, 노력, 또 공부. 그러니까 뭐 우리를 치면은 이제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대사에 어떤 시점에 웃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군대에서 우리 쓰는 용어들, 개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여자분들이 있는 데 가서 하면 이거 굉장한 실례거나 뭐 성희롱이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여자 앞에서 하면 그렇죠. 우리는 즐겁지만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물론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셔가지고 단골 메뉴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머를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내가 재미없지만 조금이라도 사람들과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머를 갖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유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에서도 시프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요소들 중에서 회복이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없는 힘이 생겨난 건 아니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발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하와이의 어떤 섬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낙원처럼 됐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 학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은 미래가 불행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쭉 연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애들 한 2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한 10년 이상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처럼 상당수가 전과자가 되고 애들이 이제 크면서 범죄자가 되고 막 이랬는데 잘 보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전혀 그런 데 개입이 되질 않고 심지어는 뭐 좋은 대학에 막 입학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얘들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그러게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70여 명을 이렇게 거꾸로 쫙 추적을 해보니까 뭔가 그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보듬어줬던 누군가,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형님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관계, 아까 말씀하신 관계가 결국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다 망가지는 애들은 대부분이 망가지지만 얘네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용어를 붙이기를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용어를 붙였고요. 이제 그 연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그렇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열악하고 다 이렇게 부모들도 막 문제가 많고 한데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그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애들을 다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회복력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회복력, 정신적인 회복력, 아니면 또 신체적인 회복력, 뭐 그런 여러 방면에서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그 회복력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복력이라는 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아쇠 역할 같은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자율성이라는 걸 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있던 병원에서 뭐 항상 우리 기억하고 있지만 코비드 때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병원에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들 그냥 막 지쳤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정신 건강을 갖다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붐업시키자 그래서 이제 쭉 했었는데, 일단 그 행정직, 간호직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분들 중에 이제 직급이 낮은 분들보다 그 높은 직급, 관리직들이 더 많이 힘들 거다. 왜냐하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 운영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기 전에 그리고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하는 조사들을 했었는데, 이 회복력 검사를 했는데 의외로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나왔어요. 어떤 관리직이나 높은 임원들이 훨씬 더 회복력이 많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저희는 그분들이 더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시 쭉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 직급이 높을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많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복력을 잘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인정하고 밀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우리가 회복력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요소 중에서 긍정심리, 이 부분이 또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정신병리 내지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분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했던 일 중에는 부정적인 부분, 또 병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게 긍정심리라는 걸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긍정적인 부분, 어떤 약점보다는 장점,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을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이쪽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루지 못한 거 자꾸 집착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이런 쉬프트에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바꾸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자동 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자기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죠. 뭐 예를 들면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안 돼, 난 전에도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걸. 근데 그게 근거가 사실 없는 거죠.
과거에 실패한 적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난 안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물론 찾아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뭔지 생각날 때마다 자꾸 써서 기록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자동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 반박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이 5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이나 훈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아까 이제 금방 메타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나 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 개선할 수 있는 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 답을 찾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제가 저희 딸들한테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처럼 뭐 각자 이렇게 주변에 가족들이나 사실은 뭐 배우자한테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잘 안 바뀌니까. 근데 배우자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답을 주실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부하들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관계 얘기하셨는데 건강한 네트워크에서 뭔가 자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뭐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고 네거티브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제3자가 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메타인지로 3인칭적으로 나를 보고 통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빌려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태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쉬프트라는 거는 제가 어떤 뭐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내가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정신과하면서 환자들한테도 배우고 저도 또 많이 공부하고 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네트워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혼자서 뭐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자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뭔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오늘 삶의 태도를 쓰신 방건호 교수님을 모시고 나이 먹고도 성장하는 사람과 정체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